그럼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부동산 경매를 해오셨고, 이제 2년 동안, 물론 그 5번의 부동산 경매를 포함한 이제 10개의 부동산을 이제 만들기까지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시스템을 네, 직장 다니시면서 만드셨던 걸로 저는 알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제 그 퇴직을 퇴사를, 하셨지만, 하셨지만 직장을 다니시면서 부동산 경매를 이렇게 관심 가지면서 잘할 수 있나요? 사실은 저는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부지런할, 그러니까 더 이렇게 남는 시간을 이제 경매나 부동산 조사하는 쪽에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월급쟁이 분들이 더 유리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좀 이제 정말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게 없이 그냥 만약에 정말 퇴사를 해서 이제부터 뭐 입찰해가지고 경매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조급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급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가격을 점점점 높이 써요. 낙찰이 돼야 되니까. 그럼 이제 그렇게 높이 써서 낙찰이 됐는데 수익이 안 남는 구조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건 정말, 그러니까 저도 항상 강의할 때 얘기하는 게 그건 정말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월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시니까 오히려 그런 거에서는 좀 자유로운 편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남는 시간에 이제 본인이 투자만 하실 수 있다면 저는 부동산 경매는 충분히 하시고도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고, 그런 그 조급함이 들지 않는 선에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네. 직장인 다니시면서도 남는 시간을 활용하면 맞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투자한 시간 충분하고, 맞습니다. 네. 오히려 그것보다 이제 안정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정적인 캐시카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부동산 경매 물건 조사하는데 이게 뭐 여러 번 가야 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집에서 인터넷이나 전화로 할 수 있는 조사가 한 70% 이상이고, 나머지 전화나 인터넷으로 조사했던 거를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건 한 30% 정도인데, 그걸 뭐 여러 날에 걸쳐서 가는 게 아니라 하루 잡아서 스케줄 잘 짜서 가시면은 하루 만에 그냥 주말 저는 보통 토요일에 움직였거든요. 토요일 시간 내서 가서 이제 뭐 반나절 정도 이렇게 조사하고 오시면은 그걸로 이제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거든요. 저도 강의할 때 이제 직장인분들 대상으로 많이 하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여러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셨을 것 네, 같아요. 네. 뭐 처음에는 뭐 토요일 날 가지 않으실 수도 있겠죠. 여러 이제 요일을 가보니까 아무래도 토요일 날 하는 게 맞습니다. 제일 이 시간 효율적인 부분이나 네.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셨기 네.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은데, 네.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네. 혹시 직장인으로서 부동산 경매를 할 때 네. 활용할 수 있는 꿀팁 같은 게 있나요? 꿀팁 네. 같은 거는 일단은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면은 좀 회사 이제 관계 네네. 이제 높으신 분들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네네. 에너지를 그러니까 회사에 그러니까 받는 만큼만 네. 하시면은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하고 막 네. 야근하고 그러면은 사실 뭐 부동산 투자고 뭐 그냥 집에 가서 자고 싶거든요. 근데 저는 좀 어차피 좀 퇴사를 했으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게, 저희 회사는 네. 좀 그래도 외국계 기업이었고 약간 퇴근 시간 이런 거는 정말 뭐라고 터치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8시부터 5시 퇴근, 이렇게 8 to 5 시간제를 선택을 해서 이제 5시에 퇴근하고 이제 조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했었는데, 이제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이제 퇴근하고 나서도 어느 정도 에너지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 그거는 이제 본인이 하기에 따라서 또 회사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본인이 이제 할 일 다 하고 뭐 욕먹을, 그러니까 건덕지 안 만들고 퇴근을 하는 거는 뭐라고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정상적인 회사라면. 아니 이거는 편집하는 게 나을 아니 뭐 이야기를 하면서 아, 이거 어차피 너무 웃겨가지고 네. 결론은 네. 큰 기업을 다녀야 된다. 큰 기업일 네. 수도 있고, 그쵸. 근데 요즘 뭐 중소기업 중에도 막 그런 약간 복지나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는 데들이 많더라고요. 사이다 경제처럼. 말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네. 이제 그런 좀 사실 이제 좋은 기업을 당연히 들어가는 건 좋지만, 네. 이거는 이제 물론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는 네. 꼭 컨트롤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그런 기업에 못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러면 내가 꼭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네.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경매를 하러 갈 때 미리 정보를 뭐 볼 수 있는 사이트라든지, 맞습니다. 네.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뭐 교통편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시간적 효율을 잘 할 수 있다든지, 그런 팁 같은 거 근데 있나요? 사실은 지금은 경매를 하기에 너무 좋은 세상이 돼버렸어요. 옛날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이런 종이 하나 들고, 그때는 스마트폰 이런 게 없으니까 네. 종이 하나 들고 그 주소지랑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아, 주소. 네. 그걸 맞춰가면서 이제 조사하고 그러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도 있고 뭐 노트북도 있고 이렇게 다 이제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다 조사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조사를 제가 강의 때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를 최대한 해놓고 그 다음에 가셔야지 좀 단시간에 끝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직장인 신분에서는 조사하러 시간을 내는 게 제한적이잖아요. 뭐 네. 휴가를 내지 않는 선에서는 뭐 주말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도 좀 반복되는 말이긴 한데 조사를 할 때 그 딱 시간을 정해놓고 그 이상 이하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조사를 계속하면 이 물건이랑 또 사랑에 빠지게 되고 네. 이 물건 낙찰이 되면 다행인데 이게 폐찰이 되면 네. 그 다음 거를 하질 못해요. 그 사랑한 사람과 이별한 그런 시련 느낌처럼 네. 이렇게 막 난 안 되는 건가 봐 약간 이래서 그래서 그 어쨌든 경매라는 건 계속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에 딱 조사 한 번에 딱 타이트하게 끝내시고 그 다음 물건을 이제 실행할 에너지를 어느 정도 남겨 놓으신 다음에 입찰하시고 폐찰되면은 뭐 또 다음 물건 하고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물건은 계속 나오니까. 부동산 보통 이제 경매에 참여를 하실 때 네. 직접 가시나요? 직장 생활 하시면서 직접 가셨나요? 네네네. 휴가를 내고 가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이것도 좀. 네. 휴가를 내고, 네. 가기도 네, 하고요. 네, 네. 이게 그 대리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경매는. 그래서 그 제가 대행을 이제 하고 있는 업체랑 계약된 데가 있어요. 거기는 뭐 금액을 말씀드리면 한 30만 원 정도의 계약을 해서 이제 언제든 그분 스케줄만 맞으면은 언제든 대리 입찰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외의 수수료는 낙찰됐을 때 낙찰가의 1% 정도. 그러니까 1억에 받으면 100만 원. 근데 이제 보통 경매로 입찰하는 게 단위가 1000만 원 이상은 보고 보통은 들어가기 때문에 뭐 내가 시간이 안 된다면 100만 원을 써서라도 1000만 원 만들면 900만 원 남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대리인을 쓰고 있고 네, 대리인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동산 경매 그 입찰장에서의 프로세스가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네. 한번 가서 해보면은 이렇게 모든 전국의 그런 법원들이 다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배우려고 뭐 여러 번 갈 필요는 없고 한 번 해서 이제 이해하셨으면 뭐 본인이 시간 되시면은 수수료 드니까 그쵸. 본인 시간 되면 가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여력이 안 되면 뭐 대리인을 써서라도 그 금액만큼 또 더 싸게 받으면 되니까. 대리인이라는 방법이 있었네요. 네, 대리인 제도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처음에 부동산 경매를 좀 이제 익숙해질 때까지는 당연히 본인이 네, 직접 발품 팔면서 네네네. 참여하면서 하는 게 좋겠죠. 그게 제일 좋고 네. 저도 이제 수강생분들을 모아서 가끔 이제 그 법원 체험이라고 해서 모아서 가기도 하거든요. 그런 기회를 이용하셔도 되고 굳이 입찰을 안 하시더라도 가서 이렇게 보는 거는 아무도 뭐라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한번 경험해 보시고 왜냐면 입찰장에 가서 가격 쓰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잘못 쓰면은 숫자를 잘못 쓰면은 이상한 가격을 제출하면 보증금 못 돌려받거든요. 네. 낙찰이 돼버리면 큰 금액을 써서 그런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좀 그런 약간 실습이나 그 체험 이런 거는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리더님은 그러면 몇 번의 입찰장에 방문을 하셨나요? 몇 입찰- 번을 다녀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낙찰되기까지는 7번 정도 했고 그 전에 사실은 저는 뭐 별도로 뭐 제가 혼자 가보고 이러진 않았어요. 그만큼 이제 조사를 대신 그만큼 더 했었어요.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 같은 걸로 이제 물론 법원 안에서는 촬영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생한 촬영 영상은 없었지만 네. 그걸 사진으로 설명으로 설명을 해놓은 영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좀 반복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해서 했고 가서 쓰는 거는 사실 다 안내가 돼 있거든요. 거의 벽면에 어떻게 쓰는지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거 보면서 했고 사실 뭐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사실 그냥 그렇게 해도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이 왜냐하면 법원에 가면은 그 채무자 채권자들도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되게 엄숙하거든요. 그러니까 긴장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걸 이제 좀 체험을 미리 해봐라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그게 괜찮으신 분들은 네. 그냥 해도 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네. 좀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떤 사람들에게 부동산 경매가 이제 맞는지 어떤 스타일이 왜냐면 전 다양한 투자 네. 방법들은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자기 핏에 맞는 투자 방법을 찾아야지만 그게 더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네. 부동산 경매는 네. 어떤 사람이 하면 좋을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소액으로 하고 싶으시고 네. 그리고 주식처럼 가격 변동의 흐름을 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
그리고 조금 아까 잠깐 말씀드린 끈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뭐랄까 좀 진득하니 뭔가 하시는 분들 있죠. 저도 좀 그런 편인데 뭔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뭔가 반복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신 분. 네. 그러니까 좀 사람들 중에는 금방 실증 내고 포기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한두 번 입찰해서 뭐 폐찰 된다고 이제 포기를 해버리면 진짜 남는 게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폐찰 과정 속에서 낙찰이 됐을 때 그 폐찰 과정 그 경험들도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폐찰을 해도 그 조사했던 그 경험은 남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낙찰이라는 열매로 맺지 않으면 이건 정말 날아가는 지식들이 되거든요.